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재 204페이지부터 갑니다. 교육 파트입니다. 자, 교육은 중요하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교육도 좋아합니다. 근데 이 교육은 이번에 법이 많이 개정돼서 들어왔기 때문에 제목부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육은 모두 3가지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또 반드시 출제되는 단원으로서 체크하셔야 됩니다. 교육의 제목부터 짚읍시다. 첫 번째 무슨 교육이 있습니까? 실무교육이 있습니다. 실무교육에 동그라미 합니다. 오른쪽 갑니다. 205페이지 상단 연수교육이 있습니다. 연수교육 동그라미. 바로 밑에 3번 직무교육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제목부터가 시험 문제입니다. 이렇게 전달합니다. 왜 시험 문제인가 하면 원래 교육은 실무교육만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연수교육이 도입되었고 또 직무교육도 도입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목부터 시험 문제니까 중개업자 등에 대한 교육은 실무교육만 있다. 그러면 X겠죠. 그래서 제목부터 잡아주셔야 되겠고, 다행스러운 게 교육이 3가지가 만들어졌는데 이런 교육들은 모두 다 시도지사가 실시합니다. 그래서 다행이죠. 국토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 구분했으면 그것도 복잡한데 모두 교육은 누가 실시한다? 시도지사가 실시합니다. 자, 그런데 시도지사가 실시하는데 이때 시도지사라 하면 서울시장, 경기도지사를 시도지사라고 부르죠. 그래서 서울시가 하는 교육이 다르고 경기도가 하는 교육이 다르면 안 되니까 국토장관이 교육 지침을 마련해서 보내줍니다. 여기까지는 체크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육은 3가지가 도입되었고 모두 누가 실시합니까? 시도지사가 실시합니다. 그리고 균형 유지 등을 위해서 누가 지침을 마련한다? 국토장관이 교육 지침을 마련합니다. 자, 그 다음 실무교육을 받아야 될 사람, 대상자가 아주 중요합니다. 원래 하나, 둘, 3명이었는데 4사람으로 반드시 시험 내기가 너무나 좋게 바뀌었죠. 그래서 실무교육 대상자 체크합시다. 교재 204페이지 상단에 1번 첫째 줄에 이렇게 갑니다. 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이렇게 가니까 신청하려는 자 앞에 번호 1번 답니다. 1. 신청하려는 자 옆에 갈로 열고 법인의 경우에 사원, 임원 앞에 2번 달고 줄 바꿔서 둘째 줄에 분사무소 책임자 찾으셨나요? 3번 답니다. 분사무소 책임자는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쭉 내려가시면 거기 1. 실시권자 대상자 다시 2번 내려옵니다. 하단에 보니까 대상자의 4번 찾으셨나요? 2번에 4번 별표 소속 공인중개사도 실무교육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4사람이 준비되어 있구나. 그죠? 시험 내기 좋겠죠? 자, 첫 번째 누가 받아야 된답니까? 등록을 신청하는 자 실무교육 받아야 됩니다. 모든 법인의 사원, 임원은 실무교육 대상자입니다. 분사무소 책임자 실무교육 받아야 된다 돼 있죠. 그리고 도입되기를 소속 공인중개사도 실무교육 대상자입니다. 교육 대상자 반드시 원래 나온다. 이렇게 딱 잡고 체크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수교육을 받아야 될 사람은 누굴까요? 연수교육 대상자 205페이지로 갑니다. 상단 시도지사는 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연수교육에는 여러분이 옆에다가 적어 놓습니다. 그 안에 있지만 내용은 2사람입니다. 연수교육은 누구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받습니다. 그리고 소속 공인중개사도 연수교육 대상자인데 이 연수교육은 독특하게도 2년마다 실시한다. 여기까지도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와 소속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매 2년마다 실시합니다. 3번 직무교육 돌았습니다. 원래 처음 돌았으니까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첫째 줄 직무교육은 누가 받습니까? 중개보조원으로서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3번의 첫째 줄 직무교육 대상자 누구? 중개보조원. 그래서 예전에 중개보조원은 그냥 사무소에 바로 출근하면 됐죠. 근데 지금은 직무교육을 이수해야만 중개보조원이 될 수 있고 교육 대상자 지금 정리했습니다. 이 교육은 중요한 파트인데다가 원래 많이 개정되어 돌았기 때문에 꼭 체크하셔야 될 단원이었고 이제 이 교육의 목적 등
해야 될 수업도 많지만 여러분들이 이번 수업까지는 시간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실무교육은 몇 시간을 이수해야 될까요? 이 숫자를 물을 때 여러분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무교육은 교재 204페이지, 지금 페이지 못 따라가시는 분 있죠? 204페이지 밑에서 5째 줄 보면 28에서 32시간입니다. 그래서 실무교육은 28에서 32시간을 이수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법이 바뀌기 전에는 32에서 44시간이었는데 바뀌었기 때문에 이건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28에서 32시간. 연수교육은 몇 시간 받아야 될까요? 하니까 연수교육은 12시간에서 16시간. 오른쪽 찾았습니까? 그래서 연수교육은 12에서 16시간. 그리고 하단에 직무교육은 3, 4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숫자를 물어둘 때가 제일 헷갈릴 겁니다. 이번 지나간 24회 시험에서 정상적으로 나왔습니다. 연수교육은 12에서 16시간을 이수해야 된다. 맞는 지문이죠, 그죠? 부드럽게 흘러갔습니다. 만약에 이 연수교육을 16에서 18시간 이런 거 걸어놓으면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시간 잘 보셔야 되고 특히 이 직무교육은 이번에 도입되면서 시도지사가 모든 교육을 실시하는데 직무교육만큼은 등록, 관청도 실시할 수 있다. 이것도 하나 잡아주실 것. 자, 그래서 이제 교육 시간까지 전체적으로 정리를 다 해봤습니다. 뭐 교육의 통지, 뭐 이런 것들은 천천히 여러분들이 확인하셔도 될 사항이죠. 이 교육 시간이 시험에서 연결되어 들어오면 여러분이 제일 헷갈리니까 이 교육 시간을 좀 잘 알게 하려고 이렇게 좀 잘 새기게 하려고 이렇게 예를 들어 줍니다. 필기 하실 필요는 없고 하루에 여러분 8시간 교육을 한다. 그러면 이게 교육을 많이 하는 겁니까? 작게 하는 겁니까? 하루에 8시간 한다. 이 말은 하루 종일 한다. 이거하고 같은 말이죠. 예를 들어서 9시에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러면 8시간 하려면 10, 11, 12 점심시간 1시간 하고 2, 3, 4, 5, 6시까지 가야 8시간 합니다. 그러면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는 게 8시간인데 아침 9시 교육 받으려면 집에서는 8시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6시 교육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 7시입니다. 그러니까 아침 8시부터 저녁 7시까지 진행되는 게 8시간이니까 이게 하루 종일 하는 거단 말이에요. 하루 종일 하는 것을 하루를 하려면 8시간을 이수합니다. 2일에 8시간 하면 16시간, 3일 동안 8시간 하면 3, 8, 24, 4일 동안 8 하면 4, 8이 32시간, 5일 동안 8시간 하면 5, 8이 40시간, 그리고 6일째는 월, 화, 수, 목, 금, 토, 토는 4시간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6일째 4시간 하면 44시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전의 법은 실무교육이 32에서 44시간이라는 뜻은 일주일 동안 하루 종일 교육해라 이랬습니다. 실무교육은 한 주일 내도록 하루 종일 받아야 되는데 그때도 32에서 44니까 꼭 일주일을 다 받아야 될 필요는 없었겠죠. 왜? 32만 맞춰도 법의 기준을 맞추는 거잖아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여러분들이 실무교육 받으면 월, 화, 수, 목 4일 동안 하루 종일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제 실무교육은 28에서 32로 바뀌었으니까 28이면 자 3일 동안 하면 24시간이죠. 근데 마지막 4일째는 오전 수업만 딱 합니다. 그러면 얼마 나온다? 28 나오겠죠. 28인데 하루 종일 다 하면 32시간이고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앞으로 실무교육은 3박 4일 교육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숫자를 찾아내기가 좀 편할 겁니다. 이 숫자를 아리아리게 만들어 놓으면 찾아가기가 안 쉽다니까요. 그래서 실무교육은 며칠 교육이라고요? 3박 4일 이렇게 하면서 숫자를 찾아라고요. 그 다음 연수교육은 12에서 16시간이니까 이틀 동안 종일 하면 16시간인데 이틀째는 4시간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 나온다? 12시간 나오죠. 하루 종일 하면 16시간이고 어쨌든 1박 2일 교육입니다. 그래서 연수교육은 1박 2일 이렇게 기억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직무교육은 3, 4시간이니까 오전 수업하고 마치겠죠. 요거는 무박교육입니다. 자, 그래서 숫자를 기억하게 하려고 실무교육은 몇 박 며칠? 3박 4일 하면서 숫자를 여러분이 잡아 놓으시라고요. 3박 4일입니다. 연수교육은요 1박 2일 교육이고 직무교육은 무박교육입니다. 무박. 지금 3박 4일 교육합니다 하니까 시험 치고 난 뒤에 등록을 신청하러 가기 전에 3박 4일 교육을 받아야 되니까 신청자는 설악산 콘도에서 3박 4일인가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잠은 집에서 잡니다. 그래서 집에서 자고 왔다 갔다 해서 3박 4일 동안 교육 받습니다.
연수교육은요 1박 2일 이렇게 기억하면서 숫자를 찾아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직무교육은 무박교육입니다. 교육의 통지 등은 참고로 보시고 하단 고유 식별 정보의 처리 이런 게 도입됐으니까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206페이지로 가니까 손해배상 책임과 업무보정 설정 의무라는 단원으로 접어듭니다. 자, 거기 8절은 제목 자체가 시험 문제입니다. 시험 문제니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의뢰인이 손해를 입히면 의뢰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 위해서 뭐 하라 그랬습니까? 제목이 업무 보정을 설정하라 라는 의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시험 문제라는 취지는 이겁니다. 손해배상을 책임지기 위해서 재정보정인을 두어야 한다. 그러면 틀립니다. 제목부터 잡아라 그랬죠. 뭐 하라 그랬죠? 업무 보정을 설정하라 라는 의무가 이 법에 도입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업무 보정 설정을 하라 그랬는데 안 하게 되면 위반이겠죠. 그래서 지금 공부하는 단원을 위반하면 상대적 취소 사유입니다. 상대적 취소가 무슨 뜻이죠? 영업을 취소할 수 있다. 영업을 취소시키니까 지금 현업에 계시는 분들은 전부 무엇에 가입돼 있겠다. 업무 보정을 설정했겠구나. 이 정도의 느낌은 딱 가지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 단원입니다. 자,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손해를 입히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배상 책임서 말로만 물어줄게.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보정 설정의 의무가 도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단 내려가면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 요건이 들어오고, 여러분 너무나 잘 알다시피 무슨 개업 공인중개사가 죄가 많아가지고 중개를 했다고 그 손해를 모두 다 책임질 수는 없겠죠. 그래서 책임을 지기 위한 성립 요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건에 준비 딱 해놓고, 자, 1번 줄 것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와 관계가 있어야 한다. 일단 중개를 해야 된다. 이런 취지죠. 넘어갑니다. 오른쪽 하단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원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단 3번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되고, 또 넘어갑니다. 4번 208페이지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의 과실에 의한 행위와 당사자 사이에 발생한 재산상의 손해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인과관계 동그라미 합니다. 마지막 5번 개업 공인중개사는 자기 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자, 장소로 제공의 동그라미. 역시 당사자에게 무슨 손해가 발생한다? 재산상 손해. 밑줄 꺼놓고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랬습니다. 지금 5가지 법조문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것들이 이런 말이죠. 자, 손해가 발생한다고 다 책임질 수는 없다. 그래서 책임을 지기 위한 요건이 준비되어 있는데 요건은 3가지. 첫째, 원인된 행위에 의해서. 두 번째, 결과가 발생하고, 이 원인과 결과를 인과라 그럽니다. 인과 관계가 설정이 되어야 됩니다. 성립이 되어야만 책임지겠다. 이렇게 법으로 요건을 제시했습니다. 원인, 결과가 있고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 한다. 지금 이 말을 여러분한테 전달하려고 또 이렇게 예를 들어줍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파트를 사고 팔았습니다. 그럼 중개를 했다 이 말이죠. 중개를 했는데 3억 주고 사고 팔았는데 갑자기 IMF라는 놈이 오더니만 1년 만에 가격이 툭 떨어져 가지고 아파트 가격이 2억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런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 책임져야 된다, 안 져야 된다? 안 지죠. 무슨 개업공사가 죄가 많아가지고 그런 손해를 다 책임질 수는 없잖아. 그죠? 그래서 책임을 지는 원인을 정해놨다니까요. IMF로 인한 재산상 손해라는 말이 없다니까 지금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줄을 끄셨지만 원인이 2가지가 지나갔습니다.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거나 자기 사무소를 장소로 제공하는 것을 원인으로 한다. 이런 원인된 행위에 의해서 무슨 결과가 발생하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면 책임지는데, 이런 원인과 결과가 성립을 해야만 책임지겠다. 이렇게 5가지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요건이 성립되면 책임을 지는데, 그러면 분석하기를 고의적으로 이랬습니다. 고의는 결과를 예측하고 하는 것을 고의적이라고 합니다. 고의가 뭐라고요? 결과를 예측하면서 하는 것을 고의적입니다. 그러니까 개업 공인중개사가 이렇게 아파트를 소개하면 이 사람 손해 날 거야 라고 예측하면서 고의적으로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책임져야 된다, 안 져야 된다? 져야 되겠죠.
인, 과가 성립했잖아 지금 그죠? 다시 원인된 행위에는 과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과실이라는 것은 결과를 예측하지 못하고 하는 것을 과실이라 그럽니다. 과실이 뭐라고요? 결과를 예측하지 못하고 하는 것이 과실인데 아파트를 중개했는데 이 사람 손해날 줄 몰랐어요. 몰랐는데 나중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 책임져야 된다, 안 져야 된다? 져야 됩니다. 과실도 원인으로 잡아놨잖아 지금 그죠? 인, 과가 성립하면 책임집니다. 만약에 고의적인 것만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중개업자들이 전부 손해 입혀놓고는 나는 그럴 줄 몰랐다. 이러면 책임 안 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인된 행위에는 고의 과실이 포함되어 있음을 잘 보시고 그 다음 장소를 제공하는 것도 원인으로 봅니다. 이제 이건 또 왜 이렇게 법을 만들었냐 하면 좀 말하기는 좀 못하지만 밖에 나가보면 떠돌이 중개업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떠돌이 중개업자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중개업을 잘 하던 분이었습니다. 하던 분이었는데 뭘 위반했다든지 하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겠죠. 자, 취소되면 이제 영업을 못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오랫동안 영업을 잘 하던 분이었기 때문에 많은 물건도 확보되어 있고 고객들도 많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20억짜리 모텔을 하나 사고 팔자 이제 이런 거래가 일어나면 여러분들 일반인들은 모텔이 아무리 물건이 좋아도 그거 쉽게 사고 팔고 잘 못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들이. 왜 그러면 그런 물건들은 그런 업종에 종사를 해봤거나 그런 관련된 일을 했는 사람이 사고 팔지 일반인들이 내 모텔 한 개 살게 팔게 이럴 일이 거의 없죠. 고객이 한정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떠돌이 중개업자 이런 분들은 오랫동안 많은 고객을 확보했고 많은 물건들이 확보됐기 때문에 그런 계약을 잘 이룬다니까요. 자, 그러면 20억짜리 모텔을 하나 사고 팔았다. 그럼 수수료가 세겠죠. 그죠? 그럼 이런 계약이 성립되면 이거를 다방에서 계약서 작성합시다.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잘 알고 있는 중개업자 사무소에 가서 계약서도 작성하고 수수료도 나누고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수수료 계산까지 다 끝났는데 그 떠돌이 중개업자는 갔습니다. 갔는데 그 계약이 사고가 났다. 누가 책임져야 되겠습니까? 떠돌이 중개업자는 가고 없다니까 지금. 그죠? 그래서 장소를 제공한 자를 원인으로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장소를 제공해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면 책임지도록 해야 합리적이겠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은 떠돌이 중개업자 등에게 사무소를 제공하는 것은 괜찮지만 손해가 발생되면 책임지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원인과 결과의 모습을 잘 익히셔야 됩니다. 이런 요건이 맞을 때만 책임지도록 돼 있다. 그죠? 이럴 수도 있겠죠. 원인이 있었지만 재산상 손해가 발생 안 했다. 그러면 책임질 필요 없죠. 인, 과가 성립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을 잘 이해하시고 이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 책임지지 정신적인 손해 이런 것들은 책임지지 않는다. 이것도 덤으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정신적인 손해를 위자료라 부르는데 이런 위자료를 보증으로 물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손해가 아니고 재산상 손해에 한한다. 이런 것도 잘 기억하시고 만약에 법이 정신도 없이 정신적 손해도 책임지도록 한다. 그래 버리면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아파트를 중개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아파트를 샀는 사람이 일주일 만에 찾아오더니만 이럽니다. 당신이 뭐 같은 아파트를 중개하는 바람에 고인지 과실인지 모르지만 날이면 날마다 잘 들어오던 신랑이 안 들어오기 시작했다. 네가 책임지라. 그거를 개업공사가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그건 그렇고 날이면 날마다 잘 들어오던 신랑이 왜 안 들어올까요? 뭐라고요? 들어오기 싫어서. 또 어떤 사람은 바람났어. 그런 게 아니고 일주일 아파트 이사 온 지 일주일밖에 안 돼가 동호수를 못 찾아가 지금 헤매고 있는 겁니다. 치매기가 와가지고. 그죠? 그런 것까지도 개업공사가 책임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 문제가 정신적인 손해잖아. 그죠? 또 재산상 손해 안 한다 그러니까 어떤 매수자가 이럽니다. 네가 뭐 같은 아파트를 소개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중개를 잘못하는 바람에 내가 잘 나가던 파출부 일자리가 떨어졌다. 한 달에 80만 원씩 책임져라. 그런 재산상 손해는 책임질 수가 없죠. 상식적으로. 그죠? 직접적인 중개 행위로 인하여 한다라는 말들이 지금 지문에서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산상 손해라는 개념을 정의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요건이 맞으면 책임져야 된다 그랬죠? 그럼 책임을 지기 위해서 보정을 설정하는 방법을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보정 설정 방법을 봅시다. 여러분들 교재로는 211페이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상단 보정 설정 방법 찾으셨나요? 네. 첫째 줄에 줄 것입니다. 보정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번 공제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단 3번 공탁할 수 있다. 그래서 방법은 세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지금 거기 보정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고 공제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고 공탁할 수 있는데
중간에 많은 내용이 지나가지만 크게 보실 필요 없다. 여러분들이 보증보험이 뭔데, 공제가 뭔데 이런 걸 공부해야 될 사람들은 아니거든, 그죠? 참고로 교재는 보시고 방법 3가지는 알아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장에 있는, 현업에 있는 기업 공인중개사들은 이 3가지 중에 하나는 다 가입했겠죠. 만약에 안 했으면 영업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걸어놨기 때문에 참고로 3가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심고 싶어서 어느 방법을 제일 많이 가입할까요? 잘 모르시죠, 여러분들은? 찾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한다, 이 말은 보험회사에 가입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보증보험을 받아주는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어딘가 하면 서울보증보험이라고, 여기 가입하는 것이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이고, 공제는 중개협회가 공제사업을 합니다. 공탁은 법원에다가 돈을 맡겨놓고 하는 것을 공탁이라 그래요. 지금 노랗게 적어놓은 부분을 보증해 주는 기관, 보증기관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겠죠. 개업 공인중개사는 보증기관에 가서 가입을 해야 된다 해서 보증기관이 나타났는데, 이 보증기관을 딱 보니까 지금 현장에서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은 90% 이상이 협회에 다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많이 뭐를 가입했겠다? 공제를 가입했겠다라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뭐 어느 거 제일 많이 가입하느냐? 지금 이걸 논하는 자리는 아니죠. 3가지 방법 중에 보증기관을 보니까 거의 공제의 90% 이상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증보험에는 한 10% 가입되어 있는데 왜 그러면 협회에 뭐 다 소속이 되어 있으면서 보증보험에 또 가입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묻는다면 약 10%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중에 협회 파트에 가면 협회는 지부장, 지회장 이런 선거를 합니다. 서울시 지부장 또는 노원구 지회장 이런 선거한단 말이에요. 선거라는 것은 2사람 이상이 나왔다가 한 사람만 되고 나머지는 떨어지잖아, 그죠? 떨어지는 사람들이 저 인간이 협회에 있는 동안에 나는 안 가, 이렇게 열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난 안 가 하니까 자기는 보증보험 가입하고 영업하는 거예요. 저도 잘 아는 친한 사람, 그런 사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 보증보험에는 1억 이상 가입을 하는데 보험료가 21만 원이다 1년에. 그러면 공제는 23만 원이다. 공제가 한 2만 원 비싸죠. 그러니까 좀 더 싼 데로 가겠다. 이런 등등이 한 10%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증보험에 한 10% 가입돼 있고 공제의 90% 이상입니다. 한 95% 정도는 공제 가입할 겁니다. 그리고 돈을 맡겨놓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겠죠. 공탁은 방법은 있지만 빵프로입니다. 빵프로. 그런데 협회의 공제가 한 2만 원이 더 비싸도 훨씬 낫습니다. 그게 왜 낫는가 하면 서비스 사은품이 많이 나와요. 개업할 때 태극기도 달아주고 매달 신문 이런 것도 보내주거든, 그죠? 여러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95% 이상은 공제에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3가지 방법이 있다. 방법은 알았고, 금액은 얼마를 가입해야 됩니까? 이 금액이 또 보기보다 중요합니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한 장 넘어가시니까 금액 한번 봅시다. 213페이지 상단에 3번. 개업 공인중개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입하여야 한다. 1번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얼마입니까? 2억 이상 갈로 열고, 분사무소에는 얼마? 분사무소마다 1억 원을 가입합니다. 2번 법인 빼고는 개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얼마? 1억 이상. 그 두 줄 내려오면 지역농협은 얼마죠? 1,000만 원 이상을 설정합니다. 이 금액 시험이 잘 나옵니다. 자, 금액으로서 법인은 얼마 가입하라고요? 2억 이상 가입합니다. 법인의 분사무소 지점은 얼마? 1억 이상 가입하고, 법인이 아닌 개인, 그러니까 공인중개사와 부칙유조를 개인이라고 부릅니다. 개인은 얼마 가입한다? 1억 이상. 그리고 별것도 아닌 지역농협도 시험에 잘 나와요. 지역농협은 1,000만 원 이상을 가입하라 라고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손해배상 책임 파트는 중요하기 때문에 문제 낼 것도 많은데 지금 2, 3년 동안 계속 금액으로만 문제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중요합니다. 재작년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법인이 하나 있는데 분사무소를 3개 갖추고 있습니다. 업무 보정을 얼마 설정해야 됩니까? 답이 얼마? 법인 얼마? 2억. 분사무소마다 1억. 그럼 답이 5억. 이게 시험 문제였다니까요. 이걸 연속해서 한 2번쯤 묻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정리해 놓으실 것. 이 금액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감각적인 사람들은 이 금액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느낌을 가지셔야 되는데 지금 공인중개사가 1억을 가입하는데 여러분이 지금 이 내용을 파악했다면 지금 현업을 하는 개업 공인중개사 중에 공인중개사들이 1억을 가입하고 영업을 한다는 뜻은 손해배상에 대해서 충분하다, 적당하다, 모자라다. 어떻습니까? 아주 모자라는 금액입니다. 지금 밖에 나가보시면 감각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업을 하시는 개업공인사들이 한 달에 뭐 전세를 2건 했다 또는 매매 1건 했다 이러면 매매 하기 나름이겠지만 보통 아파트 하나 3, 4억 이렇게 하잖아요. 전세 한 2억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전세 2건에 매매 1건 했다. 그러면 한 6, 7억 이상의 돈이 한 달에 움직이는데 개업공인중개사는 얼마를 보상할 준비하고 영업한다? 1억을 가입했다는 것은 손해가 아주 미흡한 거예요. 그럼 이걸 현실화시키려면 대략 한 5억 정도를 가입시켜야지 이게 현실화 되는데 왜 5억을 가입 안 시키는가 하면 좀 전에 이야기했죠. 1억을 가입하는데 얼마 더 간다? 한 20만 원 더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5억이면 100만 원 좀 더 가니까 개업공인중개사들에 대한 부담이 높아진다고. 그래서 현실화 안 시키고 그냥 1억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액이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계시는 과정 중에서 금액이 변화가 되도록면 무조건 100% 이건 시험에 나오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을 잡고 계셔야 되고 제가 이 수업을 초창기 시작할 때는 공인중개사들은 2천만 원 가입하라던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세월이 좀 흘러서 5천만 원 가입하라 이렇게 되다가 지금은 얼마? 1억을 가입한다니까요. 1억 가입하는 것도 바뀐 지가 6, 7년 됐어요. 지금은 이제 현실화 시킬 때가 돼 간다니까요.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중요하다. 이런 취지도 한번 이해해 보시고 이 금액이 나오면 꼭 여러분한테 이런 이야기를 전달을 한번 합니다. 시험하고 거의 관계없는 이야기인데 사실은 영업하고 더 중요한 이야기겠죠. 여러분 지금 아파트 단지에 가보면 아파트 골목에 중개사무소가 다다다닥 붙어 있잖아. 그죠? 그리고 대체적으로 전부 다 얼마씩 1억씩 다 가입했겠죠. 그런데 앞으로 여러분들은 꼭 영업을 시작하시거든 1억을 가입하지 말고 5억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자, 5억을 가입하려면 얼마 더 간다? 100만 원 좀 더 가겠죠. 그럼 80만 원 좀 부담이 더 들어가지만 5억을 가입해 놓고 앞에다가 플랜카드 걸어 놓습니다. 뭐라고?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고객의 재산을 5억까지 담보 책임지겠습니다. 이래 펄렁펄렁 플랜카드 걸어 놓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손님들이 여러분들이라도 어차피 어디를 더 가도 들어가야 될 것 같으면 어디로 간다? 이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한 건만 손님 더 받으면 80만 원은 회수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1억 이상 가입하라 그런다고 감각 없이 전부 1억이 쫙 가입해놓고 영업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꼭 얼마를 가입한다? 5억을 가입해보라고. 5억을 가입하면 부담은 한 80만 더 늘어나겠죠. 근데 한 건만 더 해도 보험료는 빠진다니까요. 이때 5억을 가입하는 게 중요하다? 플랜카드가 중요하다. 플랜카드가 중요합니다. 또 정신없이 5억 가입하고 또 앉아있으면 안 되고 플랜카드 뭐라고 적으라 그랬죠?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고객의 재산을 5억까지 책임져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적어놔야 된다니까요. 손님 하나만 더 받으면 되잖아. 그죠? 만약에 그죠? 여러분들이 플랜카드를 우리는 중개 수수료를 받지 않고 중개하겠습니다. 이렇게 플랜카드 걸어 놓으면 손님은 더 들어올지 모르지만 옆집 사람들한테 완전 민폐 끼치죠. 완전 원수지입니다. 나는 수수료 안 받고 중개할게 이런 소리하고 있으면 손님은 당길지 모르지만 옆집 사람 동료들한테는 완전 반 죽잖아. 그죠? 근데 1억 가입할 것을 5억 가입하고 했다. 이거 옆에 민폐 끼치는 거다, 안 끼치는 거다? 끼치는 거 아니죠? 다른 사람 20만 원 가입하는데 나는 100만 원 가입하고 영업하니까 민폐 끼치는 건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반드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업에.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플랜카드 펄렁펄렁 걸려 있으면 우리 편이구나 이거 알 수 있죠. 그죠? 커피도 한 잔 편안하게 마시고. 그죠? 또 같은 중개업을 하는 동료들도 저기 우리 편이야 이거 알 수 있다니까요. 공동 중개할 때도 서로 도움도 됩니다. 그래서 웃을 일이 아니고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5억이 중요하다? 플랜카드가 중요하다. 플랜카드 중요합니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또 5억 가입해놓고 앉아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플랜카드는 어떻게 하라 그랬죠?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고객의 재산을 5억까지 책임져 드리겠습니다. 해놓고 영업 한번 해보라니까. 그죠? 그래서 꼭 플랜카드 작전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생각이 날 때마다 가끔씩 이제 이런 이야기를 전달했는데 한지 오래됐겠죠. 몇 년 동안 했는데 지금 플랜카드 걸어놓은 사람 하나도 못 봤습니다. 듣기만 잘 듣고 실천은 잘 안 하는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 부자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정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실천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5억이 중요하다? 플랜카드 중요하다? 플랜카드가 중요합니다. 플랜카드 꼭 가입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4번 내려갑니다. 별표 탁 찍어놓고 업무보증관계정서 4번의 교부라는 단원 별표 찍어놓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이 되면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다음 사항을 설명하고 설명에 동그라미 관계정서 4번을 교부하거나 관계정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공하여야 한다 줄 거놓고 밑에다가 위반시 그러면 설명하고 제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10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100만 원의 과태료 적어놓고 계속하고 있죠. 100만 원짜리 과태료만 넣으면 줄 닦아놓고 노래 제목이 뭐죠? 이보개문표 반납 반납휴 적습니다.
이복의 문표 반납 반납휴 적었습니까? 적어놓고 어디 동그라미 할까요? 보 동그라미입니다. 보증정서 사본을 교부하지 않으면 100만원짜리 과태료입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조문을 읽었지만 중개가 완성이 되면 이 말은 계약이 체결되면 그 말이잖아. 그죠? 계약이 딱 체결되면 개업공개사는 나는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는데 금액은 1억이고 유효기간은 언제까지고 당신이 손해가 나면 어디 가서 청구할 수 있다라는 소재지가 있는 것을 설명하고 그런 자료를 제공해야 된다. 지금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말이잖아요.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정권이 나오죠. 그 정권 하나 복사해서 내줘라 이 말이잖아요. 정권이 그거 다 나오죠. 공제에 가입하면 공제정서 나옵니다. 공탁하면 공탁에 따른 정서가 나오겠죠. 그 정서를 복사해서 내주라 이 뜻이에요. 안 내주면 어떻게 된다? 100만원짜리 과태료다.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잘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는 깜빡 잊어버렸는데 지금 1억 가입하고 2억 가입해야 됩니다. 이러니까 어떤 분이 그런 분은 없겠죠. 그러면 공인중개사는 1억 없으면 영업 못합니까? 이런 사람은 없겠죠. 이게 가입하는 방법이 보증보험이나 공제는 어떻게 가입한다? 보험료로 가입을 합니다. 보험료라는 말을 내가 내는 돈을 보험료로 합니다. 그러니까 1억을 보장하기 위해서 얼마 낸다? 20만원 낸다 그랬잖아요. 보험료로 가입을 하고 공탁은 현금을 딱 갖다 놓고 하는 방법이죠. 근데 현금 1억을 갖다 놓고 할 사람은 거의 없겠죠. 그래서 공탁은 0%다 그랬잖아 지금 그죠? 보험료로서 가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1억 있어야 영업하는 게 아니고 얼마는 있어야 된다? 21만원 있어야 영업할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보장해주는 보험료가 21만원 그 보험료로 가입을 한다. 거기까지 체크하시고 자 이제 결론입니다. 5번 내려오면 보증금의 지급입니다. 자 어떻게 손해를 물어주느냐라는 조문입니다. 손해배상금의 지급 돼 있죠. 첫째 줄 의뢰인이 손해배상금으로 보증보험금, 공제금, 공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뢰인과 개업 공인중개사 간의 손해배상 합의서 일단 동그라미 딱 합니다. 그 다음부터 줄 것입니다. 화해조서 또는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사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증기관에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법 조문을 읽어드렸는데 여러분이 손해가 났더라도 청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 조문대로 이렇게 진행하는 겁니다. 자 지금 이런 말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공인중개사들은 얼마 가입한다 그랬죠? 1억 이상 가입하고 영업한다 그랬죠? 1억을 가입하고 영업을 하다가 고인지 과실인지 여러분과 같은 의뢰인들에게 손해를 끼쳤습니다. 얼마? 2천만 원에. 자 고의 과실로 인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면 책임질 요건이 성립됐죠. 그럼 어떻게 청구를 하느냐 하니까 의뢰인이 야, 니 때문에 2천만 원 손해 입었다. 이렇게 청구를 하니까 공인중개사가 그래 맞다. 손해를 입혔다. 이렇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합의서가 나오겠죠. 이를 손해배상 합의서라 그럽니다. 이 합의서를 가지고 어디 가서 청구한다? 보증기관에 가서 청구해라 이랬습니다. 보증기관이 어디죠? 보증기관 여기 있잖아요. 보증보험에 가입했으면 보험회사, 공제 가입했으면 협회, 공탁했으면 법원이 보증기관이죠. 여기 가서 청구한다 라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럴 수가 있겠나요? 여러분들은 2천만 원 손해를 입었는데 공인중개사가 나는 손해를 안 입혔다 이러는 경우가 아마 더 많을 겁니다. 현장에서. 그죠? 그럼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본인은 손해가 났는데 공인중개사는 나는 손해를 안 입혔다 그러면 본인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객관식 문제 1번 머리를 쥐 뜯어본다. 2번 가서 더러 눕는다. 3번 삽을 들고 간다. 삽은 왜 들고 갈까요? 때리려고. 4번 소송한다. 답이 몇 번? 그걸 답할 줄 알았지. 왜 그렇게 푹 이랬는데 본인이 손해가 났다는데 개업공사는 손해를 안 입혔대요. 그러면 머리를 쥐 뜯는다, 삽을 들고 간다 이래가 될 문제가 아니죠. 하여들 게 뭘다 결국은 소송하는 겁니다. 그런 소송을 민사소송이라고 부릅니다. 민사소송은 모두가 이런 절차를 거칩니다. 첫 번째 화해부치입니다. 화해라는 말은 판사가 2천만 원 손해 났다. 나는 안 입혔다. 그러니까 싸우지 말고 1,000만 원씩 손해보고 화해하세요. 그럽니다. 그러면 두 사람이 그래 좋다. 이렇게 화해가 이루어지면 화해조서가 나오는데 이거를 가져가도 좋다.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민사소송의 절차는 화해가 지나면 청구가 들어갑니다. 이 사람이 나는 1,000만 원씩 손해보고 화해를 못하겠어. 이럽니다. 그러면 네가 얼마를 해주면 되겠느냐? 청구를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의뢰인이 나 1,500원 해줘야 된다. 라고 청구를 하니까 공인중개사가 그래 해줄게. 청구에 대해서 승낙이 일어나는 것을 청구인낙조서라 그럽니다. 이거를 지급해도 되고
이제 화해도 청구도 안 됩니다. 나 무조건 2천만 원 물어줘야 된다. 이래 되면 화해 청구 안 되겠죠. 그럼 판사가 증거를 가지고 판결을 내릴게. 판결 내리면 뭐가 나온다? 판결문을 제시해도 된다. 그 줄이 지금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서류는 뭐다? 손해배상 합의서입니다. 근데 손해배상 합의서가 안 나오면 화해조서, 청구인낙조서, 판결문 등으로 보정기관에 가서 청구한다라는 취지를 이해하시고, 만약 이 수업을 처음 듣거나 이 내용을 처음 듣는 분은 화해, 청구, 판결 이런 말들이 좀 낯설지만 앞으로 법을 공부하는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나오는 말입니다. 이게 민사소송의 기준이 어떻게 된다? 화해, 청구, 판결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듣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전달되니까 또 문제가 하나 준비됐죠. 자, 청구할 수 있는 서류는 1. 합의서, 2. 화해조서, 청구인낙조서, 판결문 이렇게 탁 잡으면 벌써 4개 나오잖아. 그죠? 여기다가 쓸데없는 거 하나 탁 걸어놓고 청구할 수 있는 서류야 안 되는 것을 찾으시오. 이런 문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구하는 조문을 잘 보고 계셔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제가 수업을 오랫동안 이렇게 해보니까 우리 성인들은 그죠? 자, 청구할 수 있는 서류는 이거 4개니까 잘 챙기시고 틀리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시험 칠 때까지 달달달달 외웁니다. 이거 완전히. 그런데 한 발만 뒤로 딱 빼면 또 무조건 또 X 딱 나온다고. 그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자, 만약에 시험 지문에서 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요즘은 발달되는 게 소비자 보호원 이런 거 많다는 거 아시죠? 소보원에서 작성한 합의서를 제시할 수도 있다. OX. O입니다. O. 이거는 X 한다고. 책에 이런 말 없던데요. 이래 따라 온다고. 한 발만 뒤로 가면 X 해버린다니까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합의가 돼 있으면 소송이고 뭐고 필요 없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합의가 안 되니까 소비자 보호원에 갖는 모양이지 거기서 작성한 합의서도 제시할 수 있다. OX, O예요. 책에 없으니까 X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죠? 이 취지가 당사자 간의 합의서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말을 이해하셔야 된다. 그죠? 듣기만 하면 안 되고 옆에다가 소보원에서 작성한 합의서도 된다 이런 건 적어놔야 돼. 메모를. 그죠? 성인들 교육은 이 4가지를 기억하세요 하면 달달달달 외운다니까요. 그러고 한 발 뒤로 딱 빠져버리면 또 X 들어간다니까요. 좀 더 강조합니다. 두 사람이 공중변소에서 작성한 합의서도 제시할 수 있다. OX. 그리고 해야 돼요. 장소의 문제가 아니죠. 합의가 돼 있느냐라는 것을 본다라는 취지를 잘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손해배상 책임이고 그냥 넘기시면 재가액과 보존용은 작년에 문제기도 합니다. 자, 이제 2천만 원을 물어줬습니다. 물어주더라도 나는 영업은 계속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6번의 첫째 줄. 개업공인중개사는 보증보험금, 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는 며칠 내로 15일 내로 15일에 동그라미 놓고 15일 내로 보증보험이나 공제는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은 어떻게 해야 된다? 보전하여야 한다. 보전이라는 말은 뭐다? 채워놓고 해야 된다. 며칠 내로 채워놓으라고요? 15일. 정확하진 않는데 작년 문제는 20일 내로 보전해야 한다. 틀린 거 찾아라. 답으로 돌아왔습니다. 15일 내로 채워놓고 다시 진행해라 라는 말도 정리하시고 하단의 위반 시 제재는 지금 다 정리했습니다. 교재 215페이지 오른쪽 가면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가 들어옵니다. 자, 계약금 등의 하니까 제목이 길죠. 지금 제목이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를 이행하는 보장제도다. 이렇게 말이 길게 나왔는데 제목을 탁 보시는 순간 여러분들은 계약금 등의 그랬으니까 계약금 말고 뭐가 또 있다는 말이잖아. 그죠? 그러면 계약금 등 하는 말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단원이 중요한 것은 이 법이 바뀌기 전에는 중도금까지만 포함되었다가 지금은 잔금이 들어가고 있음을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목을 다시 분석하면 이렇게 되죠.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반환하는 채무를 보장하는 제도다. 이런 말이 되고 이 제목이 아주 독특한데 이런 제목이 탁 들어오면 여러분들은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는 뭐라고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고 이 거래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를 영어로는 에스클로 제도가 도입되었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제목부터가 여러분한테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자,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는 무엇 때문에 한다고요? 거래를 안전하게 보장합니다.
거래를 안전하게 보장하는 것을 영어로는 뭐라 그런다고요? 에스콜로 제도가 도입되었다. 에스콜로라는 말도 하나 딱 잡으시고, 이 거래를 안전하게 보장하는 제도니까 우리 현실로 굉장히 중요하죠. 거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거래를 안전하게 하는 제도가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법조문을 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거래가 왜 불안하냐를 알아야 지금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그림부터 보고 조문으로 들어가는데, 물건을 파는 사람 갑이 있습니다. 매도인이겠죠. 사는 사람 을이 있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하는데, 지금 매도인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고 매수자는 돈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불안하지 않습니다. 근데 두 사람 사이에 계약이 성립이 됩니다. 무슨 계약? 이 물건을 1억에 사고 팔겠다. 우리 이걸 뭐라 그러죠? 매매 계약이 성립이 되면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왜 불안한가 볼랍니까? 1억으로 성립되면 통상 이렇게 되죠. 계약금 1,000만 원, 중도금 5천만 원, 잔금을 뭐 4천만 원 지급하겠다. 이렇게 계약하고, 매수자는 계약서라는 종이 한 장만 보고 계약금 1,000만 원, 중도금 5천, 잔금 4천 돈 지급합니다. 열심히 돈을 지급하는데 갑이 이 대금을 을에게 받고는 다시 이 물건을 병이라는 자에게 매매하는 수가 있다? 없다? 있죠. 이런 매매를 뭐라 부릅니까? 이중 매매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죠. 그럼 현장에서도 이 매수자들은 불안한 상태에서 그냥 돈만 갖다 주는 거예요. 저 물건을 다른 사람한테 팔지 안 팔지를 지금 모른다니까요. 설마 팔겠나? 이러면서 이제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불안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한다? 가서 한번 물어보면 되겠죠. 계약금 1,000만 원 지급하면서 야, 다른 데 팔면 안 돼? 이렇게 한 번쯤은 물어볼 수 있는데, 갈 때마다 팔면 안 돼, 팔면 안 돼 말하는 것도 웃기는 이야기고, 자꾸 이야기하면 갑이 열받습니다. 나를 못 믿어서 지금 계속 믿고 있잖아, 묻고 있잖아, 그죠? 그럴 것 같으면 사지를 말아야지. 왜 사놓고 자꾸 이렇게 묻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래서 을은 묻지도 못해요. 그래 돈만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한 위치에 있다. 지금 그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갑은 돈을 받는 사람이죠. 받으니까 안 불안할까요? 갑도 불안합니다. 거래라는 것은 매매 계약은 채권이다라는 말 들으셨죠? 채권은 상대적 권리입니다. 상대적 권리는 서로 간에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물건에 비해서 굉장히 취약하다고. 물건은 내 이 집이 내 거요 라는 소유권은 절대적 권리, 대세적 권리입니다. 세상 누구에게도 내 거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채권은 상대되는 사람에게만 주장한다니까요. 그런 이야기도 나중에 한번 하겠지만, 자, 매수인이 매매 계약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사람도 불안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안 불안한 게 아니고, 자, 을이 계약금 중도금 6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잔금만 지급하고 소유권을 받으면 끝나는데 집에 큰 사정이 생겨서 잔금을 지급할 능력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을이라면 없는 걸로 하고 6천만 원 돌려주세요. 거래가 될 문제 아닌 줄 아시죠? 그렇다고 해갖고 석 달을 연기해주세요, 넉 달 연기해주세요. 연기만 해가 될 문제도 아니잖아요, 이게, 그죠? 그러면 을이 천상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6천만 원까지 지급했으니까 등기부터 먼저 넘겨주면 대출 받아서 4천을 해결하겠소 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갑이라면 넘겨준다, 안 넘겨준다? 또 애매하죠. 넘겨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죠? 지금은 4천만 원이니까 그래도 눈에 보입니까? 100억짜리 물건을 20억 받았습니다. 근데 80억을 대출 받아서 해줄게, 등기부터 넘겨주세요 하면 넘겨줄 수 있다, 없다? 거의 못 넘겨주겠죠. 자, 넘겨주고 안 넘겨주고는 여러분 사정이지만 갑도 불안한 위치에 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연구를 했어요. 계약이 성립이 되면 이렇게 불안하게만 진행이 되어야 되느냐? 그래서 무슨 제도를 도입했다? 거래 안전을 보장하는 에스콜로 제도를 도입했다. 어떻게 거래를 안전하게 한다? 을은 계약금 1,000만 원, 중도금 5천만 원, 잔금 4천만 원, 이게 계약금 등이죠. 이를 믿을 수 있는 자에게 맡깁니다. 맡기니까 이 사람을 예치명의자다 이렇게 부르고, 누구 이름으로 맡깁니까? 1. 개업 공인중개사 이름으로. 2번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정하는 자 이름으로 이 대금을 금융기관, 은행이겠죠. 공제사업자, 아까 공제사업자가 협회라 그랬죠. 협회. 그리고 신탁업자에게 맡길 수 있다라는 제도가 이제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대금이 이쪽으로 들어오면 여기서 등기도 넘겨줌으로써 갑과 을, 매도 매수인은 1억에 사겠다 팔겠다만 자기들이 결정하면 나머지 이행을 다 해주는 제도가 도입이 됩니다. 법조문 보겠습니다. 자, 설명했던 것을 바탕으로 하단의 2번에 1번 개업 공인중개사는 뭐 하기 위해서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줄 딱 꺼야 되죠.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이걸 묶어서 뭐라 부른다? 계약금 등을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이렇게 나가니까 개업공인사 앞에 번호 1번 답니다. 1. 개업공인사.
또는 2번 답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더놓고 명의로 금융기관 동그라미 공제사업자 동그라미 신탁업자 동그라미 등에게 예치하도록 당사자에게 줄 것입니다. 권고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까지 잡으셔야 됩니다. 이 할 수 있다만 가지고 시험에 3번 걸었습니다. 밑에다가 하여야 한다, X 이런 거 표시하셔야 부지런한 학생입니다. 그래서 예치제도는 권고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그게 단위 왜 중요한가 하면 지금 보셨죠?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대통령령이니까 여러분들은 개업공인중개사 이름으로만 예치할 수 있다 하면 일단 X 잡으셔야 되죠. 1번, 2번 달았고, 그 다음 이 대급을 금융기관, 공제사업자, 신탁업자 등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는 제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지금 이게 도입된 지가 15년이 됐습니다. 2000년도에 도입이 되는데 2000년도에 도입되고도 지금 15년 지났단 말이에요. 시험에도 그렇게 잘 나온다 이런 단원인데, 지금 여러분들은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최근 몇 년 동안에 거래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해보니까 그 개업공인사가 그 돈을 어디 맡겨라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그죠? 도입된 지가 지금 몇 년 됐다고요? 15년이나 지났는데도. 왜 그런가 하면 이런 제도는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제도니까 우리나라 사람의 특징, 할 수 있다. 그러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죠. 그러니까 안 합니다. 당해도 내가 당하지 뭘 맡기긴 어딜 맡겨? 하고 지금 거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없던 제도를 국가가 처음 만들면 하여야 한다라고 못한다고 국민들이 혼란스럽기 때문에, 뭔 집을 하나 팔았는데 돈을 어디로 맡기라 그러더라? 이러면 정신없는 소리 막 된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15년 동안 교육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2, 3년쯤 지나면 법을 개정해요.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거래가 성사되면 그 대금을 맡겨야 한다. 이렇게 절대적 상황으로 딱 바뀌고, 안 맡기면 500만 원짜리 과태료 이런 걸 건다고요. 지금은 임의적인 사항이다라는 것부터 여러분들이 잘 익히셔야 됩니다. 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내려가면 예치기관으로서는 지금 박스 만들어놨죠. 금융기관, 공제사업자, 신탁업자인데 오른쪽에 예치명의자 1번 다시 박스에 줄 것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 1번에 줄 딱 긋고, 그 다음 2번부터 7번까지를 딱 묶어놓고 그를 뭐라 부른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예요. 그래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대체적으로 금융기관, 이게 은행이겠죠. 공제사업자, 신탁회사, 보험회사, 채신관서, 7번의 마지막 에스쿨로업자, 이런 사람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다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대통령이 정하는 자 이거 다 암기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지금 그걸 암기해야 될 단원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개업공인중개사 이름으로만 예치해야 한다 하면 X다. 그거는 찾아내셔야 되죠. 그죠? 거기까지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 장 넘기시면 3번이 별표입니다. 계약금 등의 예치 관리에 관련 사항이다. 이렇게 들어왔고, 이 단어는 이렇게 출발하겠죠. 자, 여러분들이라도 안 그렇습니까? 보십시오. 여러분이 매수자다. 집을 사는 사람인데 돈이나 작습니까? 계약금 1000, 중도금 5000, 잔금 4000만 원, 돈 1억을 개업공인중개사 이름으로 금융기관에 맡겨라. 지금 이런 말 하고 있잖아요. 돈이나 작나? 돈 1억을 저 중개업자 이름으로 은행에 맡겨놓는다. 여러분이라도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기 이름으로 이걸 맡길 때는 보증보험 등에 가입을 해놓고 만약 사고가 나면 여기서 물어준다라는 전제가 있을 때 여러분이라도 맡길 수가 있겠죠. 그런데 대통령령이 정한 자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정한 자는 아까 보셨죠. 은행, 금융기관, 보험회사, 신탁회사 뭐 이런 거잖아요. 우체국 그러죠. 이런 것들은 공신력 있는 기관이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데, 개업공인중개사가 맡았을 때는 안전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단원입니다. 첫째 줄 동그라미 1번.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 당사자가 계약금 등을 개업공인중개사의 명의로, 누구 명의로요? 개업공인사 명의로. 이게 대통령이 정하는 자가 아니라는 걸 잘 보란 말이에요. 개업공인중개사의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할 것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계약 이행의 완료, 해제 등의 사유로 인한 계약금 등의 인출에 대한 당사자들의 동의 방법, 보장되는 실비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약정을 해야 한다. 이런 말이겠죠. 자, 이건 내 이름으로 맡았을 때는 내가 이걸 보증보험에 가입해 놓고, 그리고 언제까지 안전하게 조치하고 어떻게 관리를 하겠다라는 것을 서로 간에 약정을 해야 된다. 2번 마찬가지죠. 개업회사는 거래계약과 관련된 계약금 등을 자기 명의로, 또 자기가 나왔습니다. 자기가 누구죠? 그리고 개업공인사만 이야기한다는 걸 잘 보란 말이에요. 이게 대통령이 정한 자가 아니라고요. 자기 명의로 할 때 자기가 누구지요 하니까 어떤 분은 숨도 안 쉬고 오빠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 오빠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형부 이런 소리도, 형부도 자기가 됩니까? 하여튼 자기 명의로 할 때 자기가 누구다? 개업공인중개사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게 되는 경우에는 자기 소유의 예치금과 분리하여 관리하여 하며 예치된 계약금은 당사자 동의 없이는 함부로 인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가 읽어는 드리지만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죠. 다 시험에 나온 지문들입니다. 이거 상식적인 이야기니까. 이제 3번도 중요하죠. 개업공인사는 계약금 등을 자기 명의로 또 자기가 나옵니다. 누구죠? 개업공인사 이름으로 예치할 때는 계약금 등에 해당되는 금액만큼 세제출에 출급하여 보증보험 공제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좀 전에 이야기했죠. 그리고 이것을 그 정서를 제공을 하여야 합니다. 이게 계약금 등의 예치 관리에 관련되는 사항 1, 2, 3은 개업공인사가 해야 되는 역할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거. 마지막입니다. 4번 예치된 계약금 등의 사전 수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제목부터 먼저 그림부터 보고 갑니다. 주목. 사전 수령이라는 말은 이 갑이 지금 부동산을 팔았다 그랬죠. 왜 팔았을까요? 왜 팔았을까요? 돈이 필요해서 팔았겠죠. 왜 돈이 필요한가 하면 자녀 결혼을 시키겠다. 또는 대학 등록금을 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을 팔았습니다. 근데 부동산을 팔았는데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이쪽으로 갔다가 등기도 넘겨주면서 그 대금을 받게 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불편하다는 느낌이 딱 오죠. 그래서 이 돈을 어차피 받아가야 될 갑은 뭐를 제출하고 보증서를 제출하고 누구 예치 명의자에게 제출하고 내가 이 돈은 어차피 받아갈 돈이니까 내가 먼저 받아가자. 그를 사전에 수령할 수 있다. 그런데 돈은 받아가고 등기를 못 넘겨주면 사고 날 수 있겠죠. 그래서 공신력 있는 보증서를 제출하고 미리 수령하는데 이 보증서는 금융기관 또는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서를 제출하고 그 대금을 미리 수령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 부른다? 사전 수령이라 부릅니다. 4번 첫째 줄 봅니다. 계약금 등을 예치한 경우 매도 임대인 등 계약금 등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한 때 계약금 등의 반환을 보장하는 내용의 금융기관 동그라미입니다. 보증보험회사 동그라미가 발행하는 보증서를 누구에게 교부합니까? 예치 명의자에게 교부하고 거기 줄 끊었습니다. 계약금 등을 미리 수령할 수도 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사전 수령권을 전달했는데 여러분들은 오늘 첫 시간에 이렇게 해서 큰 틀을 이렇게 익히시는 데 의미를 가지셔야 됩니다. 나중에 시험은 이런 거 나옵니다. 여기 보증서 발행기관에 금융기관 들어오죠. 막 맞는 기관에 금융기관 같이 있죠. 그리고 보증보험회사는 여기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놈이 여기 터가 있습니다. 그럼 틀린 거 찾아내라 이런 거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시험 칠 때까지 계속 눈에 넣도록 할 겁니다. 보증서를 매수자에게 지급하고 그러면 틀리잖아 지금 그죠? 매수자가 이 대금을 지급한다고 매수자에게 지급하는 거 아니죠? 누구에게 지급한다? 예치 명의자에게 지급하고 자꾸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 자꾸 익히셔야 돼요. 그런 것들을 이제 세부적인 것들도 관리해 나갈 겁니다. 지금 수업에서는 뭐를 잡아야 된다? 큰 틀을 잡으셔야 돼요. 자, 큰 틀이라는 게 이겁니다.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는 무엇을 목적으로 한다? 거래 안전을 보장한다. 이런 말들을 잡아야 된다고요. 이런 제도는 예치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누구 이름으로? 개업공인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그죠? 그리고 개업공인사가 그 돈을 맡았을 때는 안전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느낌들을 가지는 게 중요한 단원입니다. 넘어가서 문제는 넘어갑니다. 1월, 2월까지는 문제는 특별히 보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래도 꼭 보겠다면 할 말은 없지만 크게 보지 마시고 3, 4월 달에는 예습 복습 겸 문제도 체크해 보시도록 합니다. 250페이지 보수편 들어왔습니다. 펴놓고 잠깐 쉬었다 갑니다.